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오늘쯤 청와대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후임 총리를 지명하는 일이 박근혜 당선인의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 시간 김경진 변호사 모시고 정치권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총리 후보자가 지난번에 자진 사퇴를 했고 예.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먼저 임명하겠다는 것 같아요. 예. 네, 왜 그렇게 그 비서실장 먼저 지명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래 역대 정권에서 총리를 먼저 임명하느냐 아니면 비서실을 먼저 임명하느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예. 그건 딱히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대체로 비서실장과 비서실부터 먼저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라든지 이렇게 내각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과거에 경험적으로 좀 더 많았다는 것 같고 네. 그럼 경험적으로 이제 그게 왜 조금 더 많았냐? 일단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차기 비서실장 또 비서실을 통해서 특정 총리 후보자라든지 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다. 예. 또 대통령 당선인이 이 사람들의 직접 보좌를 이렇게 쭉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검증이라든지 또 좋은 사람 선택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많이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네.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먼저 이제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선정이 됐다가 낙마하고 나서 후임 총리가 지명되기 전에 지금 비서실장을 먼저 지명하겠다 지금 후임도 아니죠. 이제 첫 번째죠. 첫 번째 예. 어쨌든 예 이제 총리 후보자를 새롭게 지명하기 전에 이제 비서실장을 이렇게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과거에 어떤 그런 시스템에 비추어 보니까 비서실장이 일단 옆에 있는 것이 좀 더 낫더라.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배려 때문에 또 아마 새누리당 안에서 지도부도 그런 점 때문에 당선인께 좀 그렇게 해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렸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서실의 권한이 커지다 보니까 책임 총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럼 뭐 그거에 대한 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 총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은 뭐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 국무위원이라든지 장관들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지금 총리가 가질 것인지 네.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이제 부처 간에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이의에 대한 조율 권한을 총리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네. 뭐 이제 대강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그 총리가 아무리 이제 어떤 장관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인사제청권이지 네. 총리에게 사실은 사실상 실질적 인사권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총리 후보에 대한 인선은 인선대로 하고 네. 또 대통령 당선인께서 장관 후보에 대한 인선은 인선대로 별도로 한 다음에 예. 최종적으로 총리 지명자하고 본인이 일단 지금 상태에서 추린 장관 후보자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좀 제청하는 형태를 취하겠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100% 생각했던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주는 어떤 책임 총리제 이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총리가 그 어떻게 보면 정책 조율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 가령 뭐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있어서 항상 보건복지부하고 지식경제부 사이에 이렇게 지식경제부는 도입하자, 보건복지부는 도입하지 말자 항상 대립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각 부처 간의 이견과 대립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총리가 조율을 해야죠. 예. 조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총리도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도 몸이 하나인데 총리도 육체적인 몸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국회도 오고 가야지. 또 어떤 행사에 가서 의전 뭐 이렇게 활동해야지. 또 대통령 대신해서 어딘가 나가서 대통령 말씀 전달해야지. 네. 사실은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책 조율을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예. 없다. 예. 이런 이제 과거 정권을 경험했던 분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정책 조율에 대한 기능을 국무총리가 100%다 할 수는 없다. 예.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국정에 통달해 있고 정치적인 식견이 있고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여의도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네. 거는요. 네. 일단 총리를 찾아야 될 텐데 예. 총리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문제는 대체로 예.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황우려 대표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건의를 하시기를 시간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 일단 과거의 전례가
지금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총리도 뭐 6개월, 5개월 동안 서리 딱지로 갔었고 예. 또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계속 국무총리가 이렇게 딱딱 또 국무총리나 장관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렇게 완비돼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모양새는 안 좋지만 예.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장관이 공석으로 간 적도 있답니다. 예. 청문회 때문에. 그래서 네. 모양새는 조금 덜 좋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잘못된 인사를 추천해서 청문회에서 계속 낙마하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 이번 지금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뭐 고소형 강부장에서 줄줄이 낙마하고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정권 자체의 첫 출발부터 국민에게 대통령 당선의 이미지가 실추되느니 네. 천천히 가더라도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게 낫겠다라고 아마 새누리당에서 건의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것 같아요. 박근혜 당선인께서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속칭 우리가 조금 비아냥거리면서 수첩. 수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 근데 예. 그 범위 내에 이름이 적혀 있는 인사의 범주들의 유형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국무총리나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사태에도 봤듯이 일단 나이 드신 국가의 원로들 위주로 좀 뽑으려고 하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윤창중 대변인 선발 과정에서 봤듯이 이념적으로는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뽑으려고 하는 선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네, 네, 네. 그러면 박근혜 당선인이 조금만 좀 풀을 넓게 봐서 사실은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새누리당의 어떤 대표였지만 이제는 전 국민의 대표고 네. 사실은 정말로 박근혜 당선인을 싫어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박근혜 당선인이 이렇게 선발을 해주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할 마음의 준비 태세. 처음에는 예.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쪽으로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본인도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박근혜 당선인 마음을 보면 국민 대화합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대탕평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에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은 어쨌든 국가의 과거 동량 경험이 있었고 이념적으로는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을 뽑아 쓰는 것만이야말로 국가를 안정적 행정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당선인이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조금 좀 인재풀을 넓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꼭 이렇게 과거에 어떤 고위공직을 경험한 이렇게 나이 드신 원로가 아니라 네. 가령 대법관 출신 중에서도 좀 50대라든지 좀 젊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김황식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김영준 인수위원장보다는 그렇죠. 10여 살 젊으시죠. 더 네. 젊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할 때 70년대, 80년대 시절에 고위공직을 했거나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예. 어쨌든 땅을 사두고 뭐 이러면 이게 땅값이 항상 치솟게 돼 있고 네. 이게 그 김영준 저 인수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저쪽에 신수동 땅에 대해서는 네. 그 사실은 적금 넣는다는 생각으로 땅 한 아, 필지 사놨는데 그게 그렇게 땅에 묻어둔다. 예, 묻어둔다고. 근데 사실은 그 말씀 자체가 보통 국민들을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투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연스럽게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그냥 은행에 금리 보고 넣어놓느니 차라리 땅 한 필지 사놓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밖에서 평가하기는 그게 부동산 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거쳐왔던 공직자들 중에는 또 공직자 부인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벌어다 준 가지고 그렇죠. 예, 뭔가 이 재테크 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고 그 과정에서 세금 미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젊은 네. 사람들 그다음에 좀 그 시대를 좀 덜 거쳐오고 좀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딸깍바리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총리를 먼저 지명해서 총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경찰과 국세청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언제쯤 발표될지 모르지만 이 비서실장 먼저 되고 그다음에 총리 이제 후보자 지명되는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총리 그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되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잘 고르셔야겠죠. 예. 잘 고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마 정치인 총리 얘기들이 좀 상당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황우려 대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특유의 어떤 인사 스타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일정 텀 쓰고 나서 잠시 쉬게 했다가 한 1년쯤 쉬게 했다가 다시 쓰는 아마 이런 텀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일정 텀 쉬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재충전도 하고 또 마음도 좀 겸손하게 스스로 만들어 주고 아마 이런 걸 노리는 의미에서 일정 텀을 쉬게 하는 것 같았는데 그거하고 그 어떤 패턴 자체가 조금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이 아마 측근 중에서도 또 쓸만한 동량을 그대로 갖다 쓰는 그대로 이어서 쓰는 아마 이런 패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번에는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